최동석, 유정식의 경영톡. 매주 월요일 여러분을 찾아오는 즐거운 행복한 시간이죠. 최동석, 유정식의 경영토크가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 스튜디오는 왠지 썰렁한데요. 최동석 이사님만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혼자 오셨어요? 혼자 왔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 혼자 온 이유가 있어요. 네. 그동안 이제 유정식 대표 없는 동안에 유정식 대표가 오늘 아마 귀국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집에서 짐을 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안 계시는 동안에 계속 초대 손님을 불러서 했더니 이 경영토크의 본질, 경영토크의 목적 이런 것들을 얘기할 시간이 그동안 없었던 것 같아요. 둘이서 서로 이렇게 얘기하느라고. 그래서 경영토크를 왜 시작했고 도대체 뭘 지향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시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저하고 우리 문희정 선생하고 둘이서 대담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네. 이 대담이 될지 최 이사님의 일방적인 강의가 될지는 광고 듣고 나서 만나보도록 하죠. 벌써 눈치챘네. 국민TV 뉴스가 창간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 국민TV 뉴스의 텍스트 버전을 여러분 앞에 내놓습니다. 국민TV 라디오의 각종 콘텐츠를 이제는 읽으실 수 있습니다. 뉴스.국민.tv 국민TV 뉴스에서 세상의 모든 뉴스와 만나세요. 국민TV 라디오를 지지해주시는 방법. 팟빵 홈페이지에서 총 4가지를 클릭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한 최고의 응원.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최동석, 유정식의 경영토크에 오셨습니다. 사실 경영토크 그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다. 근데 듣고 보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그리고 정말 재밌다. 더 길게 해주십시오. 이런 댓글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사님. 네, 좋은 현상이죠. 감사합니다. 네, 이 경영토크를 처음에 기획하시면서요. 나는 방송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이 경영토크에서 얘기하는 것들 반드시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한다. 네. 라고 강력하게. 네, 맞습니다. 이게 제가 사실은 이 방송하는데 좀 떨림이 있고 별로 어울리진 않는 사람인데 그래도 이걸 한번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방송이라는 매체가 갖는 파급력을 알게 됐기 때문에 이걸 빨리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 혼자 하기에는 너무 쑥스럽고요. 그래서 유정식 대표를 이제 꼬셨어요. 그랬더니 유정식 대표 또한 저보다 더 쑥스러워하는 사람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둘이서 도저히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우리 문희정 아나운서를 꼬셨죠, 다시. 그래서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12편의 경영 토크를 우리가 했어요. 주로 경영 현상에서 나타나는 각종 개별 이슈들을 다루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사내에 또라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또 야근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평가 제도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이제 급여와 노동의 동기가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개별 이슈들을 다루어 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슈들은 대개 지금까지 우리 상식과 많이 다른 것들이 있었죠. 네. 그래서 우리 상식이라는 것이 주로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진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인데요. 이게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상식이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배치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것들을 국민TV 청취자들에게 분명하게 알려드려서 조직 운영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이제 기획했었죠. 네. 사실 우리가 그동안 다룬 개별적인 이슈들이요. 문제가 되는 개별 사안들을 들어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사실 다른 이슈들과 어떤 맥락에서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경영이라는 전체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경영 토크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개별 사안들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별 사안 하나하나만 보면은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아리까리한데 네. 전체 틀을 모르면 이 개별 사안들이 왜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는지를 이해 못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런 전체 틀을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그 프레임을 잡아 드리려고 그래서 제가 혼자 그 문희정 아나운서와 한번 대담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 제목이 경영 토크잖아요. 네. 가장 많은 분들이 경영에 가지고 있는 선입견, 편견 같은 게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경영에 대해서 토크까지 해야 돼라고 생각했던 게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영이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경영의 본질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경영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선배들이나 윗사람 상사의 어깨너머로 배운 게 그게 경영이 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을 초대해서 또 개별 이슈를 다루기보다는 경영에 관한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래서 경영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아주 본질적인 내용을 오늘 잠깐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경영학이라는 학문이 존재하는 이유는 경영이라는 사회적 현상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현상을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그 사회에 공헌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경영학입니다. 그래서 경영학이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공헌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경영학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경영학의 거의 대부분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어요. 네. 잘못된 경영학이죠. 네네. 그래서 정치학이 존재하는 이유는 정치 현상이 있기 때문이고 정치학 연구를 통해서 이 사회가 정치의 본질을 회복하도록 공헌해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의 정치 현상은 어때요? 개판이잖아요. 그럼 정치학자들이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치학자들이 나서질 않고 있어요. 이게 우리 정치학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도매금으로 다 해서. 근데 훌륭한 정치학자들이 있다는 걸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네. 이제 대다수 정치학자들이 이런 그 못돼 먹은 정치 현상을 보고도 찍소리 안 하고 있는 그 정치학자들은 정치학자로서 양심이 없다. 난 이렇게 보죠. 제가 경영학자로서 이렇게 나서는 이유는 우리의 경영 현상이 매우 잘못됐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라도 나타나서 이 좀 쓴소리를 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온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이비 경제학자, 사이비 정치학자들이 우리 사회를 망치고 있고요. 지금 우리 KBS, MBC 같은 엉터리 같은 언론이 우리나라에 있는데도 언론학자들 찍소리 안 하고 있는 것은 이건 사이비 언론학자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참 그렇게 얘기를 듣고 보니까 우리 사회에 경영학자, 정치학자, 언론학자들이 지금은 목소리를 크게 내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참 조용하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왜 학자들이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 사회를 발전시키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경영으로 돌아와 봅시다. 경영이 무엇인가? 경영의 본질을 살펴보라고 하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경영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려고 하기 때문에 경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영을 통해서 노동 생산성을 높이자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이 노동 생산성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공장에서 일하는 육체 노동자들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생각이 그렇게 연결이 돼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노동입니다, 여러분. 노동이 아닌 것이 없어요. 정신노동 또는 지식노동이라고 불러도 그것은 노동일 뿐입니다. 노동의 방법과 스킬이 다를 뿐 노동이란 말입니다. 네. 대통령도 장관도 국회의원도 다 노동하는 겁니다. 다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다 노동하는 거예요. 대기업의 사장이나 회장도 노동을 해서 그 회사를 잘 성장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가정주부가 집안 살림을 하는 것도 노동입니다. 그러니까 뭔가의 목적이나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는 모든 일은 다 노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취미 생활로 시간을 보내는 거 이건 노동이 아니에요. 네. 돈을 벌어야 한다든지 누군가 내기를 한다든지 뭐 하는 거 이런 건 노동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낚시질이 됐다 하더라도 그건 노동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의 행위 대부분은 목적지향적이어서 그것을 다 노동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정신노동이나 지식노동은 노동이 아닌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노동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 그것이 경영학의 기본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 현명하게 노동하자 이거잖아요. 그렇죠. 무식하게 하지 말자. 무식하게 하지 말고 지금 네. 우리나라 그 노동 현장을 보면 진짜 무식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산성이 안 오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방송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노동이 즐거운 놀이처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노동은 생산성이 높아진과 동시에 그 노동자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서 노동이 놀이처럼 되도록 조직 운영이 이루어지고 사회 시스템도 그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채용할 때도 자신이 맡은 일을 단순히 돈벌이나 개인적인 명예를 높이려는 이기적 욕심에서 일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이제 우리가 평가해서 정말 그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뽑는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뽑는 문제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경영 토크를 통해서 사실은요, 많은 분들이, 경영이란 경영자만의 것이지,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가, 인식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예. 자, 그렇다면 단도직입적으로 도대체 경영이 뭡니까? 경영의 본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의견을 묻는 거죠. 그럼요. 간단합니다. 경영이란 조직 구성원들의 생산성을 높여서 그들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하는 수단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경영이란 무엇이냐? 경영이란 조직 구성원들의 생산성을 높여서 그들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하는 수단입니다. 아주 훌륭한 수단인데요. 훌륭한 수단이죠. 네. 그럼 경영이 없으면 인간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왜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부분 직장인들이 왜 행복하지 않느냐? 경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영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노동 생산성이 높아지면 사람이 행복해질까? 행복해집니다. 생산성이 높아질 때 행복해져요. 네. 행복해서 생산성이 높아지기도 하지만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행복해지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어떤 것이 원인이고 결과인지 알 수 없어요. 이사님 말씀에 따르면요. 경영이 제대로만 된다면 노동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니까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기본을 알고 기본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 그럼요. 경영의 기본으로만도 경영의 본질을 찾으면요. 아주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고요. 그 높은 생산성을 구가하는 조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경영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잠시만요. 각 기업의 경영자들 이 경영 토크 듣고 가실게요. 네. 문희정 아나운서의 그 애교에 그 많은 남자들이 참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문희정 아나운서의 그 내숭도 내가 이제 해보니까 잘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이사님? 네. 경영 토크로 돌아가 보도록 하죠. 많은 사람들이 경영이 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것쯤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을 교묘하게 쥐어짜는 어떤 것을 경영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익을 많이 내는 그렇죠. 경영자가 훌륭한 경영자예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거는 왜 그러냐. 이익이 많이 나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것은 자본주의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곧 조직 구성원들의 행복과 직결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민주주의적 관점이에요. 네. 우리 세계가 지금 두 가지 이념 체계로 구성돼 있어요. 하나는 자본주의적 이념과 하나는 민주주의적 이념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여기선 철학적인 논쟁은 하지 않겠어요. 우선 경영의 입장에서만 바라보면 이 두 가지를 하여튼 균형 잡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경영자로서 굉장히 중요해요. 노동 생산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조직 구성원들의 행복감을 증진시켜주는 것. 이것을
이제 균형 잡는다고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이 균형을 잡아주는 경영자가 필요하죠. 경영이 뭔지 알아야 되만. 지금까지는요, 이 생산성을 높이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졌지, 조직 구성원의 행복이라는 부분은 사실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게 바로 미국식 자본주의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미국식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네. 사람도 자본의 관점에서만 다루어요. 그래 이것을 경영의 측면에서 보면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경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게 미국식 경영으로 많이 변해왔어요. 해방 후 미군이 주둔해온 이후에 지금까지 오직 미국만을 벤치마킹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전부 다 했어요. 네, 미국식인지는 몰랐는데요. 일단 우리가 뭐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거의 모든 것들이 미국식 경영에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는 완전히 미국에서 하면 다 그대로 그걸 아주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서 미국에서 하면 우리도 해야 된다고. 미국이 하는 것은 다 글로벌 스탠다드라 이렇게 생각하게 돼버렸죠. 네.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몰라요.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렇게 미국식으로 사람을 자본의 관점에서만 다루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행복은 물 건너가게 돼 있어요. 사람을 물건이나 짐승처럼 다룰 수밖에 없을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항상 구성원들끼리 경쟁하도록 부추기고 승진과 성과급이라는 당근으로 무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 생산성이 높아졌나요? 일시적으로는 높아지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은 우리의 삶이 점점 불행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사님께서요,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노동 생산을 높이는 것과 그리고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조직 구성원의 행복이라는 측면을 동시에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사회가 현실은 한쪽만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히 한쪽만 강조, 일방적으로. 그렇죠.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 양쪽이 다 균형이 맞게 올라가야지 제대로 높아지는 건데 한쪽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한쪽은 뚝 떨어지는 것일 거고 그렇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높아지지 않았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미국식 자본주의 이 패러다임을 포기해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진짜요? 네. 미국식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사람을 짐승처럼 취급해요. 사람을 물건 취급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노동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패러다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자기 자신을 최고의 상품화 시킬 필요가 있다. 자기가 가진 능력들을 다 상품화 시켜서 시장에 내놨을 때 최고의 가치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게 사는 것이다라고 저희는 얘기를 해요. 인간은 상품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건 명백해요. 왜 그런지를 말씀드릴게요. 네. 자, 경쟁 위주의 승자 독식, 무한 경쟁으로 동물의 왕국과 같은 사회를 만들어냈어요. 일본에서는 이런 사회를 격차 사회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양극화로 치닫고 있는 미국식 패러다임을 포기해야만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유럽의 지성인들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지속 가능성입니다. 지속 가능성. sustainability라는 그 지속 가능성이라는 용어인데요.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사회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얘기는 원래 이 sustainability라는 말은 원래 환경론자들에 의해서 환경 파괴에 의해서 지구 덩어리가 문제가 생기니까 나왔던 말인데요. 이것이 미국식 승자 독식 사회가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이 아니라는 반성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도 지속 가능하지 않게끔 미국식 경영이 만들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미국식 패러다임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 모델에도 그렇고 경영 모델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아무리 쥐어짜도 더 이상 생산성이 오르지 않거든요. 지금 우리 한국인이 평균 근로시간이 2200시간에서 2400시간 된다 하잖아요. 네. 그 독일은 1300시간, 1400시간이에요. 우리가 거의 800시간에서 1000시간을 우리가 더 일해요. 여기다 더 일하도록 쥐어짠다고 해서 생산성이 오르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올리면서 동시에 조직 구성원들이 삶의 질을 높이고 그들을 행복하게 할 것인가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네, 이미 뭐 미국 자체적으로도 미국식 어떤 경영 방식이라든지 미국식 어떤 발전 모델에 있어서 상당한 이제 부작용들이라든지 폐해가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가능성들, 다른 모델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도 이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어떻게 하면 과연 이 미국식 자본주의 모델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실질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핵심은 여기서 빠져나오는 미국식 자본주의 모델에서 빠져나오는 핵심은 뭐냐? 모든 자원을 자본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주인이란 말은 민주주의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적인 관점으로 이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죠. 자본주의 관점에서. 그래서 민주주의 관점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게 되면 생산성이 자연스럽게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자본주의적 패러다임 때문에. 앞으로는 돈을 버는 것보다 먼저 그 사람이 재능을 마음껏 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풀어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고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사회적인 시스템, 조직 운영 시스템, 그다음에 가정의 분위기도 만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 교육 시스템도 그렇게 돼야 되고요. 당연히. 지금 우리는 모든 그 조직의 운영 시스템이나 교육 시스템이나 국가 운영 시스템이나 또는 가정의 분위기다 다 돈, 자본이 우선인 상태가 되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시스템과 분위기를 바꾸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통제와 억압입니다. 자본 위주의 시스템은 통제와 억압, 나아가 착취의 시스템이거든요. 그렇지만 그 사람 위주의 시스템은 통제가 아니라 자율, 억압이 아니라 배려, 착취가 아니라 상생과 협력의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지금 이사님 말씀을 들으면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성적으로 이해를 하는 부분이고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 근데요. 그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이 돼 보면은 아우, 내 아이만 그렇게 키워서는 반드시 뒤처질 게 뻔한데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된대요. 그래서 가장 쉽게 하는 말이 네가 부모가 돼봐. 그렇게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요. 사실 이게 확대시키면은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요. 사회 시스템이 확 바뀌지 않는 한 조금씩 이제 실천을 해나가면서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이 아니 딴 사람들은 바뀌지 않고 우리만 바꾼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우리만 뒤처질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시스템을 택했을 때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불안하다는 거죠.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두렵다는 거죠, 사실은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 중심의 시스템으로요. 그러니까 발전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막 달려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패러다임을 갑자기 확 바꾸게 되면은 국가 경쟁력 전체가 떨어진다라고 걱정을 할 수도 있어요. 다 쓸데없는 얘기고요. 뭔 걱정하는지 내가 알겠는데요. 그 걱정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아우, 이사님, 지금 저한테 대답을 하자고 해놓고는 그렇게 제 질문을, 그런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을 하냐라는 표정을 쳐다보시는데요. 아니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걱정해요. 아, 그래요? 네. 그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안심시켜드리고요. 우리 지금 국민TV 그 미디어 협동조합에서 직원들을 계속 기자들, PD, 아나운서들 이런 거 채용을 이제 매달 앞으로 해 나갈 겁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보도국을 이제 창설하고 해야 되니까요. 우리는 산무 정신에 따라서 해요. 그러나 이제 최종 면접 때는 개인 정보를 다 수집하기 때문에 최종 면접 파이널로 올라온 사람들은 이제 뭐 학력이나 또는 경력이나 개인 소소한 민감 정보까지도 다 우리가 확인을 하죠. 마지막에 그 수십 명이 오는 그 이력서를 다 보고, 지원서죠. 그 지원서를 다 읽어보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의외로 학력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마지막까지 와서 면접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성적으로 공부하는 거 이거 가지고 학벌로 먹고 살려고 생각하는 거는 앞으로 앞으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에이, 모든 사람이 다 국민TV에 입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민TV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는 다 학벌을 보는데 그럼 국민TV 학벌 보는 네. 회사들이요. 네. 앞으로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뒤에서 얘기할 거예요. 내가 왜 그런지. 진짜요? 진짜예요. 네. 내가 약속할게요. 일단 한번 믿고 들어보겠습니다. 믿고 들어보세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국가 경쟁력이 떨어진 거 걱정하는데요.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약속의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지금 유럽 잘 사는 국가들, 복지 국가들, 우리가 민주주의가 정말 잘된 국가들은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미국처럼 이렇게 계급 사회, 승자 독식 사회, 경쟁 위주의 패러다임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그러니까 백인과 유색인종을 완벽하게 구별해서 사회 시스템이 움직이는 그런 사회를 왜 우리가 모방하느냐 말이에요. 이게 아주 정말 이게 멍청한 짓이거든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미국 시스템 내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목 놓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미국이 아니고요. 유럽의 지성인들이 만들었던 복지국가 시스템이 생산성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덴마크,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런 나라,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나라들, 북극 생각해 보세요.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네. 이런 나라들 보세요. 인구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 우리와 비슷한 국가인 프랑스나 영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들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인간적으로 누리면서도 생산성이 높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런 나라를 놔두고 미국처럼 저렇게 멍청한 짓 하고 스스로 발등 짚고서 금융위기를 만들어내고 금융위기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요. FRB, 미 연준 중앙은행이잖아요. 중앙은행에서 네. 돈을 쏟아붓지 않았으면 미국은 이미 파산한 나라입니다. 이미 망한 나라예요. 그 시스템 자체로. 그러니까 미국식 자본주의 신자유주의적인 그 시스템은 이제 더 이상 작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목 놓아 얘기해도 이걸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는 거죠.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뭔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하여튼 그래요. 이렇게 이제 자본 중심의 시스템은 문제도 많고 망한 시스템이다.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발 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사회가 지금 이 박근혜 정부 가장 큰 문제는 아직도 미국 시스템을 갖다 놓고 뭘 어떻게 해보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이사님. 사람 중심의 시스템의 핵심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람 중심의 시스템의 핵심이 뭐냐? 네. 사람이죠. 사람인데요. 모든 인간은 각자 타고난 재능이 다 다르죠. 그 다른 재능에 부합하는 곳에서 마음껏 자신의 재능을 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람 중심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국가의 공조직이든 기업의 사조직이든 가정과 같은 공동체든 어디서나 적재 족소의 원리가 작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네. 사실은 너무 이상적이어서 또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시스템이라서 이사님의 말씀이 참 말 그대로 저 먼 나라 얘기처럼 들려요. 그리고 실제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그렇게 인재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려도 이제 궁금한 것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카카오 스토리님께서요. 이런 질문을 해오셨어요. 직원 채용 시 학력이 무관이라면 연봉 책정 시에도 대학원을 나오거나 고졸이거나 동일한 연봉을 지급하는 것인가요? 라고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네, 일단 제 경험에 의하면 저는 대학원을 나왔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예. 경력이 반영됩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만 나오고 네. 우리가 면접에서 채용이 됐다. 그러면 똑같이 우리 신입사원 똑같은 연봉에서 시작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요. 학력은 연봉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경력이 반영된다는 그렇죠. 사실. 일을 한 경력이요. 그렇죠. 예. 네.
자, 이제 범위를 확 좁혀가지고요. 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경영 토크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업 조직의 경영 시스템을 사람 중심으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차근차근 좀 알려주십시오. 네. 모든 기업은 존재 목적이 달라요.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가르치는 경영학은 지금까지 제가 비판해왔던 미국식 주류 경영학입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의 존재 목적을 신자유주의적인 이윤 추구로 가정하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걸 근본부터 고쳐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을 포함한 모든 조직의 출발점은 조직 구성원이 삶의 풍요로움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이것을 왜 조직을 만들었어요? 자기 혼자는 할 수가 없어서 더 큰 말하자면 성과를 내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어서 하게 된 거 아니에요? 서로 네. 협력하려고. 협력해서 더 큰 성과를 내는 목적이 뭐예요? 결국 더 풍요로운 자신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게. 이 당연한 것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삶의 풍요로움을 돈으로 치환시켜버리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말하자면 돈이 삶의 질적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동안 경영학 교과서와 컨설팅 회사에서 나왔던 모든 개념들을 종합해서 사람 중심의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6개의 핵심적인 경영 개념을 추출해서 Basic Six Circles Model, 그러니까 BSC, Basic Six Circles Model을 만들었어요. 이 이름은 물론 이제 내가 붙인 것이고요. 그 각각의 개념과 내용은 내가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것은 아니고 이미 수많은 미국 학자들, 미국 학자들뿐만 아니라 독일 학자들도 이 개념이 중요하다고 공통적으로 얘기한 것들에서 이미 검증된 개념들만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네. 이사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돈이 그러니까 삶의 지적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라고 네.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이 경영 토크에서 얘기하는 내용들, 좀 전에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6개의 핵심적인 경영 개념 같은 것들 상당히 네. 어려운 내용일 수 있고 청취자인 내가 굳이 이것까지 알아야 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렇죠.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면은 다시 그렇죠. 제대로 배워야 되기 때문에 알 필요가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뿌리까지 찾아가 봐야 됩니다. 진짜 그런지. 네. 지금 잘못 가르쳐 준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6개의 가장 핵심적인 경영 개념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Six Circles 모델이라고 해서 Basic Six Circles 모델, BSC 모델이라고 제가 명명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6개 뭐냐? 그래서 비전, 전략, 조직, 성과, 역량, 인사 이 6개입니다. 이렇게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네, 그냥 늘 많이 듣던 얘기 같으세요. 맨날 듣던 얘기입니다. 비전이 네. 뭐냐, 전략이 뭐냐, 조직이 뭐냐, 성과가 뭐냐, 역량이 뭐냐, 인사가 뭐냐. 이 6개의 개념들이 모여서 이게 톱니바퀴처럼 6개의 원이 톱니바퀴가 달렸어요. 그래서 네. 톱니바퀴처럼 6개가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가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라도 삐걱거리면 전체가 안 돌아가겠죠. 6개가 맞물려 있으니까. 그렇죠. 맞물려 있기 때문에.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6개의 개념은 어느 하나만이라도 안 돌아가거나 삐걱거리면 전체가 안 돌아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The Basic Six Circles 모델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개념은 실제로 기업 경영자들에게 제가 컨설팅 할 때도 아주 효과가 큰 모델입니다. 컨설팅을 직접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국민TV로 연락해 주시면 제가 실비만 받고 서비스들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이사님 여기서 깨알 광고를 하시면. 아니, 광고가 아니고요. 우리 네.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이 사회에 공헌해야 됩니다. 제가 자원봉사를 서울시청에 가서 하고 또 정부에 자문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문하는 것은 이 자문 우리 사회봉사를 위해서도 제가 이걸 꼭 해드리고 싶어요.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이사님께서 용돈을 버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재능 기부. 재능 기부예요. 사회 왜냐면 환원 차원에서. 그렇죠. 네. 제가 아는 거 이거 사회 환원해 줘야죠. 그래서 이 방송도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 방송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 조합원 중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경영자가 있다면
제가 실비로 자문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의 경영자들이 이런 컨셉에 따라 경영을 이해하고 자문을 받아서 경영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는 분들이 지금까지 꽤 많이 있었으니까요. 염려 마시고 우리 국민TV 사무국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6개의 경영 개념을 인간 중심적인 시스템으로 되도록 정비해 드림으로써 그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이 6개의 경영 개념을 우리 조합원들과 청취자들에게 하나씩 설명드리면서 경영이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경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해시키 드리려고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35분이 됐네요. 네. 일단 내가 경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영 토크를 들으면서 내 삶이 참 많이 달라졌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전문적인 내용들 굳이 알 필요가 있을까? 사실은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무엇을 잘못 배워왔고 그래서 무엇을 제대로 고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고 고민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을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조합원들 중에서 이 미디어 협동조합 경영 담당 이사께 실제로 베이직시스 서클 모델에 따른 자문을 받으려면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요. 3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단순히 돈을 많이 벌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진정으로 인간과 조직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저한테 자문을 받으시려면. 두 번째는요.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와 세계에 대해서 기업 경영을 통해 진정으로 공헌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요. 자신이 맡은 조직의 생산성을 최대로 끌어올리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 3가지 조건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셔서 나 이런 조건을 내가 맞출 수 있다. 그러면 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아무나 자문해 주지 않습니다. 저하고 이렇게 맞아야 자문해 줍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경영자 저 못 봤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있어요. 진짜요? 네, 있습니다. 실제로 있고요. 있고 말고요. 그래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까지도 여러 기업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얘기 듣고 싶어요. 진짜로. 그 기업들은 제가 컨설팅하고 자문했던 기업들이 있는데 왜 자꾸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너무 소수죠. 예, 우리들 귀에 잘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곳에 있어서요. 그 기업들은 자문을 받은 후에 경영에 관한 기본 개념을 바꾸게 되었다고 말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신이 바로 박힌 경영자 기업가들이 사실 우리 사회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 높은 곳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청와대라고 말하나요? 내가 말하면 안 되는데 말했네. 하여튼 이미 말했으니까 어쩔 수 없고요. 거기에 계신 분들, 각 부처 장차관들, 포함한 정치계에 있는 사람들, 법조계 사람들, 언론계 사람들, 교육계에 있는 우두머리들을 보면 정말 한심하죠? 나라가 곧 망할 것 같아요. 진실이나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서만 일하는 사람들처럼 보이잖아요? 네. 이 사람들 때로는 사기꾼들 같이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저에게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까다로운 조건을 받아들이는 경영자와 기업가들이 우리 사회에 곳곳에 있습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이렇게나마 우리 사회가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사님 경영 토크 처음 시작하실 때요. 네. 예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라고요? 어떤 기업에서의 경영만이 경영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경영도 경영이고 자신의 삶 속의 경영도 경영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 어떤 의미에서는 경영자이기 때문에 경영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아까 그 6개의 개념이요. 이제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시간이 벌써 많이 갔네요. 하나씩 6개의 개념은 여러분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인간 중심적인 그 경영 개념 6개의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비전이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죠. 조직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비전입니다. 그 비전이 없는 것도 그 비전이에요. 비전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뭘 하려고 할 때는
미션, 비전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저는 이것을 비전, 목적, 방향이라고 같이 한 용어로처럼 써요. 그 내용적으로 보면은 엄밀하게 따지면 다르죠. 그렇지만 조직의 사명이랄까, 존재 목적이랄까, 나아가 방향이랄까, 엄밀히 말하면 다르지만 조직론에서는 같은 말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 목적, 방향, 미션 이런 것을 다 한마디로 그냥 뭉뚱그려서 씁니다. 네. 이제 문제는 조직의 공식적인 비전, 미션, 목적, 방향 등을 써놓는 데 있어요. 사실 그 비전이 조직 구성원들에게 내면화되는 게 더 중요해요. 아. 중요한 건 그게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서에나 벽걸이 같은 데다가 써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잔뜩 써놓는데 많이 봤어요. 나 북한에 가면 이렇게 다 보여요. 내가 북한에 가보니까 그 오만 군데 무슨 그 선전 문구 이렇게 써붙였더라고. 이런 거 비전, 목적, 방향, 그 미션 이런 거 잔뜩 써붙인 회사들 많은데 그런 회사 잘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조직 구성원들의 내면에 어떤 생각을 하는가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비전, 미션, 존재, 목적, 방향 이런 것들은 북극성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길을 경영을 할 때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탈선하지 않고 길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나침판의 구실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비전, 미션, 목적, 방향 이런 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협동조합으로 말하면 협동조합 국민TV 설립 취지문이 있어요. 이게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조합원들을, 우리 상근 임직원들은 이 설립 취지를 마음속에 내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설립 취지와 5개의 기본 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모든 조직 구성원들에게 내면화되어야 되고요. 그 조합에서 상근으로 일하는 임직원들뿐만 아니라 조합원들과 대의원들과 또 모든 이 우리 국민들이 또 도대체 국민TV의 설립 취지와 5대 기본 정신을 완벽하게 내면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예, 첫 번째 개념으로 비전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내면화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비전은 북극성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자, 두 번째 개념은 전략인데요. 전략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전략이라는 말은 군사 용어인데요. 네. 비전이 있으면 그것을 그쪽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트림을 해야 됩니다. 그 용트림을 하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뭔가 아주 전략을 써야 돼요. 이게 군사 용어인데요. 그것을 시장 경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기업들이 마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쓰는 군사 용어를 그대로 갖다 썼기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경영학에서도 전략, 전술이라는 용어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략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조직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수단을 강구하는 게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 협동조합의 정신과 이념,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국민에게 전하고자 하는 도리를 잘 이해하는 조합원 수를 늘리는 것이 우리의 전략적 목표예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합원을 많이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전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우리의 전략은 그 기독교가 2000년 동안 많은 이제 포교를 통해서 전도해 왔잖아요. 네네.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우리 조합원들이 비조합원들에게 가서 국민TV가 무엇을 하는 진실을 말하고 공정한 방송을 한다는 이 도리를 아주 거룩한 도리죠. 우리 사회에서 이 부패한 사회에서 정말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도리를 비조합원들에게 전파해서 그분들이 조합원에 가입해서 올바른 방송을 듣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우리 시대에 매우 중요한 거잖아요. 이런 도를 전도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제 전략은 지역협의회를 만들어서 전국의 지역협의회가 이제 우리 국민TV를 그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략이라는 건 뭐 군사 용어지만 뭐 별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내면화된 비전을 실질적으로 구체화시키기 위한 수단과 방법.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조직이죠. 예. 조직이란 무엇인가 이걸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의 기본 전제는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민주적인 조직 운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민주주의는 선거로 선출하는 방식이잖아요. 네. 그런데 사람들은 민주주의 선거가 중요하다고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거가 민주주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선거 네. 있고 민주주의 이렇게 네. 생각하는데 그것은 선거는 민주주의 출발점이지 그 선거가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완성은 조직 구조에서 실현되게 돼 있어요. 아, 그렇겠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네. 조직 구조가 수평화되었을 때 비로소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를 우리가 역사 시간에 다 배웠잖아요. 그 직접 민주주의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동경하는 민주주의 원형이 바로 아테네에 있습니다. 그것을 응용한 것이 바로 로마 공화정이거든요. 공화정이요. 네. 공화정의 특징이 바로 수평구조예요. 맞습니다. 황제가 아니고 공화정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로마라는 조그만 국가도시가 이탈리아 반도를 먹고 그다음에 북아프리카와 유럽 대륙의 대부분을 차지할 수 있을 정도로 경쟁력을 갖춘 국가로 성장할 수 있던 비결이 바로 로마식 수평구조에 있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로마식 수평구조에 있었습니다. 의사결정이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네네. 매우 민주적인 방식이었죠. 그래서 네. 집정관을 따로 두었지만 집정관은 황제와 같은 절대 권력자가 아니었어요. 민중들의 의사와 원로원의 견해를 수렴해서 집행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우 민주적인 사람이에요. 이 로마 시대를 다룬 영화를 보면은 아마 네. 이 그 정치 체제를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요. 예, 스파르타쿠스나 또는 300이나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은 거기 집정관이 나오지만 사실 평의회라고 해서 다시 일반 시민들이 참여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그렇죠. 반드시 회의를 거쳐서 어떤 결정을 그럼요. 내리고요. 혼자 네. 단독으로 결정하는 게 없습니다. 네네.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같이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독재 국가 말고는 없어요. 지금 이북과 뭐가 달라요? 북한이나. 예. 한 사람이 모든 권력을 쥐고 좌지우지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유럽의 민주주의 국가들처럼 수상을 선출하게 되면 그 수상이 다른 강요들과 똑같은 수평구조 속에서 국가 정책을 논의하고 합의하거든요. 네. 2차 대전 후에 서구의 국가들은 어떤 한 사람이 절대 권력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전통을 세워왔어요. 아, 왜냐하면은 이제 그들은 그 한 사람이 절대 권력을 가졌을 때 그 두 번의 큰 전쟁을 거쳤고 그게 얼마나 국민들을 피폐하게 만들었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수십 년 경험했잖아요, 이게. 네. 그런데 왜 아직도 그 대통령한테 전권을 주고 흔들게 만드는지 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빨리 우리도 그런 전통을 배워서 조직을 수평하게 운영하는 관행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수상이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독자적으로 혼자서 결정하지 못하고 항상 내각에서 합의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각의 다른 장관들은 수상의 부하가 아니란 말입니다. 같은 동료일 뿐이에요. 그래서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의사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합의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협동조합에서도 그 이사회와 경영위원회와 앞으로 이제 생길 보도, 편성, 제작 협의회 등과 같이 협의체를 통해서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이제 했고요. 네네. 네, 말하자면 조직 내에서 집단지성이 발현되도록 해야 합니다. 네. 그 새누리당 집단지성이 있어요? 그 일사불란하게 그냥 군대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뭔 일이 되겠어요, 나라가. 아주 진짜 한심한 일입니다. 예. 자, 정리를 해보면요. 비전이 내면화된 것들, 그러니까 내면화된 비전이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발현되기 위한 방법과 수단인 전략이 필요하고, 예, 그 전략을 통해서 조직이 말 그대로 민주적인 체제로 흘러가도록 만드는 거. 해야 된다. 네. 자, 그 다음 뛰어넘어서요. 네. 네 번째 개념이 성과였어요. 성과로 넘어갈까요? 네. 그래요. 예, 우리 6가지 개념을 다 연결시켜야 되니까. 그렇죠. 네. 성과죠. 야, 성과가 뭐냐? 성과. 무엇을 얘기해야 할까요? 성과는 그 조직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 무엇을 말합니다. 전략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죠. 전략은 네. 수단과 방법이니까 그 수단과 방법을 써서 뭔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성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략은 반드시 성과로 이어져야 하고 뭔가 했는데 그것이 어떤 성과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아, 빨리 바꿔야겠네요. 네, 빨리 바꿔야죠. 그래서 성과가 무엇인지를 먼저 명확히 설정하고 또는 정의하고 그 후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략 먼저 세우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이제 자,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 4대강을
우리가 사업을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운하를 팝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건 전략이에요. 근데 전략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그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뭐냐. 그거를 먼저 define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정의하는 거죠. 근데 그 이명박 대통령은 그런 정의 작업이 없었던 거죠. 대운하를 파는데 왜 파지? 대답하면 왜 파지? 그럼 이래 오락가락 했거든요. 네, 이렇게도 이유를 붙였다가 이렇게 붙이고 네, 뭐 이렇게 붙이고 관광객이 늘어난다는 둥 물류를 확보 안 되는 둥 무슨 순 다 개소리를 했던 거죠. 네. 이게 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먼저 성과를 정의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네. 네. 자, 그 5번째 이제 개념이 역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량은 채용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역량 개념은 제가 국민TV 뉴스에 최동석의 그 치유의 경영인가? 라는 네. 칼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보신 분들은 국민TV 뉴스 칼럼을 좀 보시면 거기 대강 설명해 놨습니다. 그거 읽어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래서 역량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량이란 그리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역량은 타고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바뀌지 않아요. 채용할 때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채용할 때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보고 채용해요. 학력이라는 걸 보고 채용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학벌이라는 걸 보고 채용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채용해놓고 훈련시키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훈련시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제가 뭘 훈련시키느냐. 그 사람의 태도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정직성도 훈련시키고 개방성 훈련시키고 또 뭐 창의성도 훈련시키고 맨날 뭘 훈련시키는데 그런 거는 잘 개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쉽게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지식은 가르치면 되거든요. 지식은 그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을 가르치면 몇 달이면 다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대학에서 배우는 거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식의 양에 의해서 사람을 채용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채용하고 지식은 가르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적재를 적소에 배치하지 못하는 사례가 우리나라에는 아주 많아요. 왜냐하면 학력을 가지고 채용하거든요. 그래서 다람쥐가 필요한 직무에다 코끼리를 뽑아. 코끼리가 크잖아. 등치가 네. 멋있고. 그러니까 다람쥐가 필요한 직무에다 코끼리를 뽑아서 배치하고 나서 그 코끼리들을 모아놓고선 다람쥐 역할을 하도록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나 기업에서 이런 경우를 많이 봤단 말이에요. 아주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 생산성이 오르겠어요? 왜냐하면 코끼리 입장에서는 난 다람쥐처럼 살기 싫거든요. 그렇죠. 내가 그래도 가오가 있지 코끼리인데. 이런단 말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코끼리인데. 그렇죠. 네. 코끼리가 어떻게 다람쥐가 되겠어요?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잘 변하지 않는 특성, 정직성, 성실성, 창의성, 개방성, 영재성과 같은 역량에 따라서 선발해서 배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의 우리 이 신입 직원들 새로 이렇게 뽑는 사람들을 볼 때 나는 이거를 굉장히 중시하면서 면접을 한다.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입니까? 인사죠. 그 6번째 마지막 인사인데요. 인사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승진과 급여 보상에 관한 것인데요. 맞습니다. 승진은 계급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네. 낮은 계급에서 높은 계급으로 올라가는 걸 승진이라고 말해요. 높은 계급으로 올라가면 낮은 계급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은 자율적인 재능 발휘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현실에서 계급을 없애는 대신 구성원들 스스로 자신의 팀이나 그룹을 이끌 리더를 스스로 뽑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직이 민주화되었을 때 가장 생산성이 높다 했잖아요. 네네. 일종의 선출을 통해서 조직의 민주화되는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급여 보상과 관련해서는 연공 서열을 중시합니다. 민주화된 조직에서는 그 일을 오랫동안 한 사람이 내공이 쌓이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공을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게 중요하죠.
네. 이해하셨죠, 이제? 네. 자, 6가지 핵심 개념. 사실 되게 어려운 내용이고 전문적인 내용일까라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별거 아닙니다. 네. 굉장히 제대로만 활용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맞물린 6개의 톱니바퀴가 제대로만 돌아가면요. 굉장히 생산성이 높아진 조직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 중심이어서. 그렇죠. 예, 굉장히 만족도도 높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예. 자, 오늘 얘기를 좀 마무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마무리할게요. 네. 이 모델이, The Basic Six Circles 모델이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자본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인간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스템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정신, 다시 말하면 정직성, 성실성, 창의성, 개방성, 영재성이 있는 조직 구성원들이 가득 찬 조직이어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요, 정말 기본으로 돌아가서 경영 토크의 기본에 대해서, 경영의 기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최동석 이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는 유정식 대표랑 함께 오는 거였어요?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최동석 유정식의 경영 토크는 다음 주 월요일 7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